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오늘 박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박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오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측이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의 명단, 이른바 50억 리스트라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대선 전국의 가변성을 한층 키우는 주요 변수들이란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 오늘과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과 여야 대선 토론회에서 쏟아진 대장동 관련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뤄진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씩 받기로 했다던 인물들 얘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50억 약속 리스트,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돌았었는데요. 즉 화천대유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씩을 주기로 하고 로비를 벌였다. 이게 바로 50억 약속 리스트였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설 정보지, 저희가 찌라시라고 하는 그 형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3-4명 정도 이름이 더 있었다 했는데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그걸 무슨 국민의힘 인사 3-4명이 더 있다는 식으로 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볼을 차셨던데 그 안에 솔직히 말하면 박영수 특검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름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인사의 이름도 있었고요. 거기에 곽상도 의원 이름도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요.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이 50억 클럽,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 6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알려진 로비 대상자 명단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 6명의 이름을 공개한 근거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모회계사의 녹취록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정영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 이렇게 6명입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는 아직까지는 박 의원의 주장이고 또 물증이 있다거나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 의원이 그런데도 이날 명단을 공개한 거는 박 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제보와 정모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근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인사들 가운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 화천대유에 6년간 대리직급으로 근무한 뒤 퇴직금과 성과급 그리고 산재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요.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최소 5억 원 이상을 이 퇴직금이 예고돼 있는데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가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지금 올라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그렇게 또 역시 보도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수남 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고문 계약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리스트 중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있는데 이분은 2014년까지 인천지검장을 지냈었고요. 또 다른 홍모 씨, 이 사람도 역시 오늘 새롭게 언급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수영 의원은 오늘 오전 6명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고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 역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이런 한 푼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면서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향후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고요. 이 화천대유가 이들 6명에게 50억 원을 약속한 것이 맞는지 또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초점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명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나서서 불법 로비 자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금융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에 따라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과정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사설 정보지 형태 등으로 시중에 떠돌던 이른바 50억 클럽, 50억 약속 리스트 로비 명단이 오늘 국회의원 국정감사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명단이 나온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SNS 등을 통해서 돌았던 그 명단하고 같은 명단을 지금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모 씨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검찰 또는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함부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혹시 문제가 있거나 뭐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유력 법조인들한테 로비를 해야 했다면 뭐 그것은 이 대장동 개발을 하던 이 화천대유 측,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개발업자 측이 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201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얼개가 완성이 되고 사실상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이미 틀은 다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 당시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뭔가 하여튼 이제 이 불법적인 일을 한 혐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결국에는 이
사업이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중앙정부 측, 이제 중앙정부 측의 어떤 검찰이나 사정기관의 눈을 피하고 그쪽에 있는 유력 인사들한테 줄을 댈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것이 지금 검찰이나 뭐 또는 언론의 어떤 추적 보도를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분들의 관계가 지금 현재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퇴직금이나 산재 위로금 이런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름이 나온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혹 곽상도 의원처럼 뭔가 이 자금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 어떤 물증이 나오거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지금 나온 이 이름 박수영 의원이 밝힌 이름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다 법조계와 관련돼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또 화천대유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오랫동안 법조팀장을 해서 법조계에 상당히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갖고 있었다. 이런 점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국정감사 기간인데 사실 1년 중에 가장 국회의원한테도 중요한 시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에 대한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쪽으로 모두가 집중이 되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피감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뭐 조사라든지 감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또 지금 6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저는 꼭 6명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아직 뭐 그 명단을 정확하게 뭐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아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물론 여기 모두가 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아니지만 일부 국민의힘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리고 시의회 또한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피할 수 없고 또 박근혜 정부 때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공공이 하려던 것을 이제 민간으로 전환하고 또 민간이 하려던 것을 이재명 지사가 그 공공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대장동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이 대성 전국 한가운데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경고 네, 잠깐만요. 사건밖에 전혀 다른 아닌데. 분한테 질문을 드려요. 부동산 투기 마피아의 두목 이재명 당신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리겠어요. 또 결재권자고 또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네,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통해 드러났죠. 네, 또 대장동 이외에도 위례지구 등 성남시와 그 인근 곳곳에서 개발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직후 관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개발 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나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선긋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하다 이런 위기론도 대두됐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까지는 조금 뭔가 자제하고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내놓은 발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면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즉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본선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제 저녁 진행된 마지막 경선 TV 토론에서도요. 바로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가 단연 뜨거웠습니다. 좀 더 길게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와 상실감의 상당 부분은 저희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공공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간 형태를 했는데 여기서 이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왜 자꾸 우리 당선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지를 좀 이해를 기자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느낀다는 게 전혀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이재명 리스크가 곧 민주당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낙연 후보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책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이관계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주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그 민주당 내 경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이제 사실 자료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사의 반복이라니까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박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그쪽에 다 들고 있었고 박 대통령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나중에 그거 10년씩 이제 다들 들고 터뜨리다가 지금 두 분 다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 언론에 보면은 언론사들이 단독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야, 우리는 진짜 이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 그런 자료가 예를 들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수사의 얼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수사에 진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희도 의미 있는 자료들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치열한 경선을 위해 가지고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한 것보다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8일로 예정했던 마지막 경선 후보 TV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토론회가 마지막이 된 겁니다. 네,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민주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꼈다 이런 해석도 나왔지만요. 민주당은 당초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었고 방송사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선관위가 마지막 토론회를 취소하자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은 방송사 섭외를 실패했다고 하는 건 하기 쉬운 핑계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측은 방송사 핑계를 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대장동 게이트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함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회피하고 TV 토론까지 취소하는 모습은 이재명 게이트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 게시판에는 지금 일부 당원들이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올리고 있고요. 또 여당 안에서 위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아마 그런 느낌의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여당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장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무조건 TV 토론은 많이 열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가 현장 연설이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공약과 정책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토론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방송사에서 형평성을 토로해서 사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경선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이제 원팀을 준비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경기, 일요일 서울 그 지역 순회 경선을 일정으로 이제 마감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각각 지지하는 후보자들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응원을 하셨어요. 하지만 누가 되더라고 또 1위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내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보수 정권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의 경쟁을 또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을 우리가 계속 또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분들이 저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최 의원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아까 저희가 발언 좀 들어봤었는데 이런 얘기가 눈길을 끕니다. 우리도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언론들이 다 잘 알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한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걸 이제 언론에서는 이관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유력 후보잖아요. 유력 주자입니다.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야당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당 의원실이 여당의 뭐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을 가지고 이 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각 의원실이 붙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무래도 이 일반 언론보다는 이 의원실이 이제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고 언론보다는 훨씬 쉽게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를 보면 이번 경우는 야당 의원실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기자들이 현장에 뛰어서 잡아내는 어떤 여러 가지 실마리들도 많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도 지금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닌데 어디서 언론들은 저런 소스를 얻었을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저것이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 이 치열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와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파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사실 이재명 지사는 또 당내 친문 진영하고도 사실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길한 관계, 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정보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뉘앙스를 갖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들의 보도 패턴을 봐도 그런 어떤 이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주자들도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입니다. 대장동 아파트 개발 8천억 수익을 화천대유라는 특정인들에게 몰아주고 그 대표인 김만배가 사설 로펌처럼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등을 관리하며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만들어내고 변호사 비용 등의 비자금으로 쓴 의혹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고 유동규가 종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흉악한 후보입니다. 아수라 영화죠. 안남시가 지금 어디인가요? 요즘에 시장이 여기 있죠. 그 시장이 지금 부동산 투기 조폭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토르를 보내줬어요. 이놈들 좀 혼내라고. 이재명! 네,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최측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2009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대장동 개발 지역 원주민의 제보를 하면서 자신의 보좌진과 주민들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민간 개발 밀어붙인 것은 전 정권이거나 상대당이거나 아니면 토건 세력에 의해서라고 말씀해 주셔서 원주민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땅을 500~6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를 결과적으로는 그 화천대유 성남의 뜰이 계약을 하면서 그냥 반값에 후려쳐가지고 저희끼리 놀아온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국감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설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이재명 후보를 수행한 사진과 지지선언 그리고 행사 사진 등이 아직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리모델링 조합장 시절이던 2010년 5월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진과 또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이재명 후보의 현장 방문과 내부 사진에도 동석한 사진이 이 성남시 지역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 등에 남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이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만든 노상주차장, 관리초소 점등식 행사를 찾았을 때도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 왼편에서 수행한 사진이 이 성남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네, 지역 언론에도 유동규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 2010년 1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방문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언론에서는 유 본부장이 팀장들을 오전 9시 20분까지 공단으로 소집해 함께 재판에 참석하도록 유도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함께 적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저는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저는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기준이 무리하게 엮지 말고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혼선을 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림. 이재명 지사는 이제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 신분에 의해서 챙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동아일보 보도도 전해드립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4년 5월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합니다. 132쪽 분량인 이 논문의 제목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해당 논문 말미 감사의 글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내셨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측근 그룹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과거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찍힌 사진 여러 장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유 씨의 논문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 오른팔이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측근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이렇게 함께 공사사장 대행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아나무인격이었었고 그런 자신감을 갖는 데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으니까 가능했다는 건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이 이제 뭐 같은 교회의 집사로 가깝게 활동했다는 것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한전 직원급이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유 전 본부장을 아나무인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데에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요. 유동규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우리가 겪은 유동규 본부장은 그렇게 지능적이거나 치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결국 복잡한 대장동 설계를 유 전 본부장 선에서 했을 리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동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의회가 겪은 유동규 본부장은 그렇게 지능적이거나 치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것들이나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수조원 규모의 개발을 혼자서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계획으로 짜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자질이나 역량의 논란이 있었었다, 부족했다. 라고 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체 판을 짜기에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1번 플레이어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프론트맨 격인 거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서 옆에서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가볍게 볼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기인 의원 SNS를 통해서 며칠 전부터 종종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오곤 하는데 이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한다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순화해서 전해드리면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100% 공영 안 되니 회방 놓는 거 안다. 지사님한테 덤비면 끌려간다. 이재명 지사 견제하는 상습범인 거 안다고 적힌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측근이냐 아니냐는 사실 후보 자신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서 제3자가 측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같이 일한 건 맞지만 측근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사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그동안 뭐 시장 때부터 같이 있어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봐야 될 게 이제 어떻게 관계가 최근에 이제 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가까운 사이였으면 대부분의 경기도의 뭐 비서나 가까운 분들은 거의 캠프에 들어와 있는데 저도 뭐 그분 본 적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그만두면서부터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 대변인님 말씀 멀어졌다고 치더라도 멀어지기 전에는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의 어떤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뤘던 이기인 성남시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또 야당 특정 대선 주자의 캠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또 성남시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또 사실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 유 씨의 이런 얘기, 이 의원의 이런 얘기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고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기사들을 봤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일했던 일을 다뤘던 기사들을 보면 측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 오른팔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왼팔 정도는 되는 분인 것 같고 뭐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격인 분은 또 있긴 있어요.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이제 정모 씨라고 또 그분이 계신데 이 후보 스스로도 그 김모 씨하고 그 정모 씨라는 그 두 분 정도는 측근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뭐 그거는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면서 뭐 영화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한 300여 원의 돈을 이제 또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벌리려다가 뭔가 경기도 이 수뇌부와 충돌을 빚어서 나간 건 맞는데 최근의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전에 한 10여 년 동안은 특히 대장동 개발이 시작됐던 2015년, 2014년에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그 이제 리모델링 조합장하고 그다음에 당시 성남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변호사로 처음 인연을 맺은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나갔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와요. 그리고 나서 성남 도시개발공단에 이제 이 관직을 얻게 되죠. 시장 인수위부터 참여를 하죠. 인수위부터 참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첫 시장 임기가 끝날 때 또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 전 본부장이 또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서 캠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됐을 때 다시 그 공직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측근이 아니라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됐을 때 그 캠프 사람 내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 중에 하나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바로 유 전 본부장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장동의 민관 합동 개발인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자격으로, 사장도 아닙니다, 본부장 자격으로 이 사업을 총괄했던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사장 직무대리를 몇 달 했었죠. 어쨌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최근에 1, 2년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이재명 지사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올해 1월 하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를 했죠. 유 전 본부장이 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장을 통해서 위례 신도시 사업권이 공식적으로 부각이 된 건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위례권 개발 사업자 정모 씨. 대장동 사업 초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정 씨는 2019년, 2020년경 화천대유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남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 씨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와 동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1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유동규한테 3억 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폭로 안 할 테니까 나한테 150억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김만배 씨와 함께 이 정 씨의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공개되면 좋을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는 당신들이 내라며 비용 분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정 씨에게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30억 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정 씨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20억 원을 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유 전 사장 직무 대리에 대한 3억 원의 뇌물 사진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150억 원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했냐는 질문에 청구 내용과는 다르고 진행 중인 소송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정 씨는 주변에 초기 대장동 사업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동아일보 관련 보도, 이 정 씨와 관련된 위례 사업권의 정 씨와 관련된 보도도 지금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도 상당 부분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동업자 간들의 어떤 소송전, 그다음에 갈등이 녹취록 제출로까지 이어졌고 이제는 대장동에서 위례로까지 뭔가 사건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뻗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면 3억, 150억, 60억
우리는 액수가 커요. 정말 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들에 대해서 뭐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당을 떠나서 토건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정확하게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민간이 100% 그 이익을 다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민간과 그 공공이 같이 개발을 하면서 5,500억 원 정도의 그 돈을 다시 성남시로 환수를 한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LH 같은 경우는 예측 수익을 459억으로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측 수익의 한 12배가 되는 돈이 되었는데 사실 가장 큰 이렇게 액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땅값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택값이 요즘 굉장히 좀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 상황에서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에서의 이런 개발 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그 진성준 의원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1년간 전국에서 환수했던 그 총액보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잘한 그런 대장동 개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공공 개발이 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정말 완전하게 모두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그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연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빗대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죠. 네, 맞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장관의 뒤를 따라간다며 현실 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라고 자평한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그 가상세계로 이주시킨다. 조국 때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어서 이 지사에게는 오직 2가지의 선택지만 있을 뿐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논리적으로 이 2개의 선택사항 외에 다른 방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럴 때는 내가 그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자랑해왔던 사업이 알고 보니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철저히 무능했다고 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윗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과거 교수 시절을 썼던 그런 트윗에 올린 글들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도마에 오른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 하나를 올렸는데요. 내가 도지사에 출마했는데 조직 특보인 핵심 측근이 나 몰래 불법 행위를 하고 들키자 도주했다면 나는 조직 관리에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일까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의 글은 핵심 측근의 행위에 대해서 윗사람이 모른다는 건 거짓말 아니면 무능한 탓이다 이렇게 몰아세운 건데요. 즉 총 책임자에게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방송인 김어준 씨는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관의 관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냐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느냐, 유동규 전 법무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묻습니다만 무의미한 질문이죠. 측근부터 정의를 해야 하니까. 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당사자 뇌물이 핵심인 겁니다. 김어준 씨는 물론 부하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건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논리대로 한다면 받은 돈만 없으면 측근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런 김어준 씨의 방송에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으로 이 맞불을 놨습니다.
공정해야 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측근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측근 여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후보와 한패냐 또 공동 정범이냐를 정하는 데 문제가 될 뿐 이재명 후보가 결제자인 이상 배임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장에 1원 하나 입금된 거 없어요. 경제공동체론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됐던 것이고 유동규 씨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김어준 씨 표현대로 냄새가 난다. 최영기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50억 리스트, 이른바 50억 리스트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이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 잠시 전해 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오늘 그 입장문에서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은 정 씨와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정 씨는 수개월 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하여 대화를 녹음해왔고 정 씨 또한 허위 비용을 주장하여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일부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원이 그 50억 리스트에 근거로 주장했던 녹취록 자체가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양 관련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의원님,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녹취에서 들었던 이준석 대표의 주장 다시 돌아가서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론까지 갈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에서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생겼느냐? 대장동 개발 때문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그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업자들과 특히 이제 7명의 사람에게 한 4천억 이상, 거의 뭐 분양 수익까지 하면 7천억 이상의 돈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설계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것을 몰랐겠느냐? 정말 알았다면 부패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돈을 단 1원도 본인 말대로 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알았던 몰랐던 분명히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수용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건 화천대유가 개발한 실제로 분양한 그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보다 훨씬 적은 퍼센티지의 임대주택이 설립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 공영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민관 합작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천대유 입장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지금 눈길을 끄는 게 녹취록에 대해서 지금 화천대유 측이 인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의 얘기는 이거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모 회계사라는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사람,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중에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서 녹음을 했다. 그러면서 허위 비용을 주장해서 사실과 다른 사실들이 일부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녹취록 존재 자체는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의 존재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중에 녹취록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이 녹취록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마 녹취록을 공개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후속 보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거죠. 녹취록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있다면 녹취록에 따르면이라고 보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얘기 중에 이 허위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유도해서 이 녹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나 또 언론이 또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하지만 허위 주장을 해서 녹취를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허위 내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서 녹취를 했다.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누가 거기에 제3자가 낀 게 아니고 네. 뭐 당사자들끼리만 맞습니다. 모여서 한 내용인데 그걸 허위로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거짓 얘기로 답을 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던 김어준 씨를 겨냥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인데요. 김근식 전 실장은 김어준 씨의 측근이냐 아니냐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 MB 공격의 선봉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공격에 앞장선 김어준 씨가 판박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건 내로남불이자 자기 모순의 끝판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고 나선 가운데 이 김어준 씨는 오늘 이낙연 후보가 전날 이재명 후보 측근이 구속됐다. 그런 불안한 후보로 대선 이기겠는가 이렇게 말한 발언을 언급하면서요. 결선으로 가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승부수를 띄운 거죠. 문제는 이제 그게 승부수가 되느냐 하는 건데 대체로 전문가들은 승부수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이 선거에 임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대선 후보급들부터 지자체장들, 국회의원급, 시의원급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았는데 선거 기간이 되면 평상시에는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인데 하나같이 일정 정도 미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집착도 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이 돼요. 신기한 것은 선거 끝나면 돌아와요. 지금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분들도 선거 때면 살짝 미친다. 이거 조금 좀 민망한 발언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보통 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몸가짐, 행동, 언행 모두 다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후보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후보자나 반대편에 있는 진영은 특히 1위 후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야권과의 통합에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거나 어떤 검증을 하는 절차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가는 그 험난한 길에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 대장동 그 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재명 지사가 1원도 안 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가 그 이익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다든지 이런 증거가 저는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나온 그 분들은 지금 봤을 때 거의 지금 국민의힘과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현금들이 어디로 갔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현금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남시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토건 세력들 그리고 그 시의회 그리고 성남시에 있었던 그 전 의원들까지 모두가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의미를 담아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르내리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허탈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장동 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 부총리는 어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과도한 기대 이익이 나타났을 때는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 특혜 이런 등을 떠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뭐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당 또는 불법이 개입돼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 보면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 그동안 침묵을 깨고 첫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지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이 엄중한 인식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입장 발표가 정치적 목적으로 분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 발표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한 측은 바로 이재명 후보 캠프입니다. 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각 발언들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청와대가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큰 사건이 벌어지면 늘 쓰는 그런 표현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고 싶은 쪽의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뭐 자칫하면 이 문제가 또 정치 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검찰도 경찰도 각각 자신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뭘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낸 첫 공식 입장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히 지켜본다는 입장이 맞고요. 만약에 어떤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의 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좀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야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후보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제가 썼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봤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네,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하답니다. 그런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좁히고 싶을 정도다 막말.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강 끝나고 4강 때는 하태경 후보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소리 냈어요. 이렇게 자제를 잃고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사실상 결승전 후보들을 추리는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토론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주 금요일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데요. 어젯밤 열린 TV토론에선 당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과 홍준표 후보의 막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한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을 겨냥해 오늘은 부적 없죠? 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고 최재형 후보도 해명을 요구했는데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써진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상당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 몇 분이 이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그래서 두 번은 뭐 좀 작게 써주셨고 세 번째는 좀 크게 썼는데 차에 탔는데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매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네, 왕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윤 후보는 영상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응원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제 불찰로 인정한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윤 후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것에서 촉발된 이 주술 논란은 식지 않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와 역술인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는데 윤 후보의 부인과 장모가 역술인 무속인들을 자주 만나냐고 묻자 윤 후보는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난다.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이해.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은요?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박사기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관한 논문입니다. 윤 후보가 얘기한 여자분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 저 부분이 또 문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실언을 했다. 후보의 비호감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논란과 함께 또 홍준표 후보의 막말 논란도 어제 상당히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최근 홍준표 후보는 당내 경쟁자들을 겨냥해 있던 원색적인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두고 하태경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조 패고 싶을 정도다 막말을 하지 않나. 하태경 4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 하셨네요. 아니, 그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4강 때는 좀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앞에 이야기는 특정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막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렇듯 이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감정에 골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후보의 갈등은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이 장 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불과 1, 2분밖에 이야기 못해요. 그 설명할 기회도 안 줘요. 지 혼자 억지로 이래 뒤집어 씨앗 뿌리고 끝내버리고 이래 하니까. 이 지 혼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지 혼자 해도 되죠. 내가 나이도 지보다 많은데 뭐. 나 4강 들어가 토론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분하고 토론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 하 후보님은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따로 듣기로 하고. 자, 이제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오늘 내일 정리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뭘 정리를 하든 막
떨어질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뭐예요? 홍준표 후보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근데 그분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말병이 도지셨더라고요.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좀 과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워낙 그런 분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이 다 있거든요. 네, 이처럼 국민의힘 주자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며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의 위장당원 발언을 문제 삼아 협공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위장당원이 많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증거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위장당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명으로 민주당 정치공장 맞서서 똘똘 뭉치자는 건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진위가 왜곡됐다는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하는 윤 후보 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듣는 국민의 귀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진위가 왜곡됐다는 거로 받아들이셨다면은 그것도 좀 유감인데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장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그 북킴 갤러리에도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가입을 하면서 네, 홍준표 후보는 최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고리로 고발사주 의혹을 토론회 한복판에서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홍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드리고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결재권자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업무가 결제 업무가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시장 결제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대장동 사건이 워낙 커서 요즘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조금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홍 후보가 다시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꺼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셨던 시청자분들 중에 그러고 보니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소식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오늘 오전 고발장 초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 고발장을 받은 지 한 20여일 만에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은 이제 제보를 사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은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이 이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가 입건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절차이긴 한데 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박지원 원장이 뭐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면 물론이고 이 사람의 동선까지도 비밀, 국가적 기밀이 되어야 될 국정원장이 이런 논란에 휘말려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입건까지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전체가 보기엔 참 안타까운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 메타버스죠. 이것이 바로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데요.
메타버스를 집중 조명하는 컨퍼런스 메타곤 2021이 TV조선 주최로 지금 오늘 오전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이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를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는 실감형 네트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플랫폼 업계 개발자들과 CEO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막한 메타콘 2021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어떻게 바꿀지 이틀간 짚어봅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메타버스 현황을 조망하고 미래 일자리와 정책 방향 등을 내다봅니다. 기조연설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며 정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금융에 대해 국내 4대 금융그룹들이 모여 토의합니다. 내일은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각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알아봅니다. 모든 세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며 1000여 명이 동시 접속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호텔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